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곤 합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엔 풍파 속에서 자신만의 항해법을 찾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비슷한 어둠 속에 있다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저는 이 제 50대에 접어들어 인생의 묵은 짐을 털어내고 비로소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의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게나마 제 사업체를 이끄는 대표가 되었죠. 옛 어른들 말씀에 사람 앞날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셨던가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결혼 후에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에서 세상의 비바람을 모르고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하지만 신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안락함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이 지키고 스스로의 두 발로 꿋꿋이 걸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나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무겁고도 소중한 진실을 깨닫고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이름난 큰 식당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든든한 동업자로서 함께 가게를 돌보셨죠. 저희 식당은 불황이라는 단어를 모를 정도로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물론 아주 거대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저와 제 동생은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는 생김새도 성격도 정반대였지만 저희 자매는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마도 동생의 무던하고 차분한 성격 덕분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여동생과 저는 기질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덕분에 학업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죠. 늘 모범생으로 전교회장을 도맡아 하더니 결국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반면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자리에 30분 이상 앉아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죠. 틈만 나면 친구들을 만나 밖으로 나돌 생각만 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길이라도 찾아봐야지. 미술은 어떻고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 무용이라도 배워볼래? 싫어. 그림도 앉아서 그려야 하잖아. 무용은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끈기 없고 노력하지 않는 제 모습에 속이 타셨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동생과 비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름을 인정해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주눅들지 않고 해맑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하자 보다 못한 어머니는 가게에 나와 카운터라도 보라며 등을 떠미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식당 일은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손님들을 상대하고 계산하는 일이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역시 내 딸이야. 장사 수완이 있네. 결국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집 근처 전문대학에 입학해 졸업장은 땄지만 대학 시절에도 그리고 졸업 후에도 제 삶의 터전은 부모님의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지못해 인정하셨죠. 제가 웬만한 직원 2명 목숨 걷더니 해낸다고요. 그러면서도 늘 걱정하셨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정주부로 살아.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식당 일을 도우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는 어디서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친구의 친구 아들인데 명문대를 나와 아주 번듯한 회사에 다닌다는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애나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그는 훤칠한 키에 흠잡을 데 없는 매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지성이 느껴졌고 온몸에서는 교양이 넘쳐 흘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제게 없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일종의 학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던가요. 그는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역시 저의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에 곧바로 양가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똑똑한 아들 하나가 전 재산인 소위 말하는 가진 것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께서 억척스럽게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키워내셨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어찌 보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결합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집안의 딸과 가진 것은 명석한 두뇌뿐인 집안의 아들. 시어머니 되실 분은 처음에는 제 학벌이 아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떡하니 마련해 주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살갑게 아껴주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자기 아들이 세상 최고인 분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집안 덕에 아들이 편히 사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아는 분이셨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에 큰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탄탄한 직장을 다니는 남편,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 그리고 그럭저럭 감당할 만한 시어머니. 저의 결혼 생활은 한동안 평범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오랜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여러 장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동안 병간호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탓인지 한번 병세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 당신이 하루 종일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병원비도 감당이 안 돼 조금은 야속하게 들렸지만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기나긴 병수발에 지쳐 있었기에 남편의 제안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속내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제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늘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이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저희 자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에 정신이 팔려 친정아버지의 건강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으신 지 2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남편은 제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남편은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가장이 대기업에서 밀려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죠.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시어머니의 요양병원비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상황에서 남편의 퇴직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사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다닐 때 거래하던 물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책상에 앉아 일해온 사람이 현장 경험도 없이 무작정 제조업에 뛰어들겠다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대기업 부장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 나보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결국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은 공장 계약금과 기계값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의 예상과 달리 전 직장은 그에게 단 하나의 일감도 주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는 상사에게 의례적으로 건넨 빈말을 굳게 믿었던 남편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공장은 멈춰섰고 남편은 매일 밤술에 취해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는 다 같이 죽겠다 싶었던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한 명과 함께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근처 공장들을 무작정 돌아다니며 남는 일감이라도 좀 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외면했지만 끈질기게 사정한 끝에 마침내 작은 하청일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깨워 등짝을 때려가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는 주변 공장의 하청일을 닥치는 대로 하며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돈이 급할 때면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자 비틀거리던 회사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품질 검사만큼은 꼼꼼하게 했고 저는 알뜰하게 회사 살림을 꾸렸습니다. 무엇보다 초창기부터 함께 고생해온 윤 과장과 이 대리라는 똘똘한 직원 둘이 회사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쩍이는 고급 세단을 몰고 나타나는가 하면 사장이라면 골프도 치고 좋은 옷도 입어야 한다며 법인카드를 제 돈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야.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산더미라고. 이게 다 사업이고 영업이야. 당신은 좀 빠져. 남편은 저의 잔소리를 귀찮아했고 급기야는 제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문적인 격리를 새로 뽑았으니 이제 집에서 편히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아내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눈엣 가시 같은 저를 회사에서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속셈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 일군 회사였지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건네는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저를 편히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친정어머니가 가게에서 일하시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절망 속에서 매일같이 병원을 지켰습니다. 여동생의 남편과 제 아이들까지 번갈아가며 할머니 곁을 지켰지만 정작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도 짧은데 내가 갈 틈이 있겠어. 핑계는 늘 똑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병원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갔던 것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의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엄마가 위독하시대.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나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어. 또아. 괜찮아지시겠지. 나 지금 너무 바빠. 저는 울며불며 사정했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다 못한 제 딸이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고는 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제가 다시 전화를 걸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아지셨다며? 내가 꼭 가야 해. 나 바쁘다고 몇 번을 말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나 바쁘니까 장모 죽으면 그때 갈게. 그때 연락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분노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보다 내놓은 목숨이 먼저 끊길지도 모르지.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공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쳤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왜 사라졌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 유산 너한테 한 푼이라도 갈까 봐 버틴 거야.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친정에서 빌렸던 돈의 차용증과 남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던 저였지만 5년간 회사 살림을 도맡으며 세상 물정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가 가진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윤 과장과 이 대리를 비롯한 직원들이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주며 이제 우리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동업자임을 선언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저희 회사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윤 과장과 이 대리는 마치 자기 회사처럼 밤낮으로 일하며 새로운 거래처를 뚫었고 저는 뒤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남기신 그 식당은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을 다니던 그가 실은 요리가 꿈이었다며 장모님의 가게를 잇고 싶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든든한 아들 노릇을 하며 아버지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태를 전전한다는 소식을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착한 딸아이가 아빠가 불쌍하다며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을 때 저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지하 단칸방 하나 얻을 돈만 전 남편에게 보내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 그때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줄 알아. 요즘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벅찹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낸 회사에서 제 능력으로 돈을 벌어 사는 삶이 이렇게나 행복한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과 성취감이 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손에 쥔 것의 소중함은 잊은 채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가 결국 자신이 쥐고 있던 소중한 것마저 놓치고 맙니다. 과거의 저도 그리고 전 남편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두 손에 쥐어진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 안에는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당신만의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 행복을 굳게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늘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곤 합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엔 풍파 속에서 자신만의 항해법을 찾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비슷한 어둠 속에 있다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저는 이 제 50대에 접어들어 인생의 묵은 짐을 털어내고 비로소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의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게나마 제 사업체를 이끄는 대표가 되었죠. 옛 어른들 말씀에 사람 앞날은 한치 앞도 모른다고 하셨던가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결혼 후에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에서 세상의 비바람을 모르고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하지만 신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안락함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이 지키고 스스로의 두 발로 꿋꿋이 걸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나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무겁고도 소중한 진실을 깨닫고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이름난 큰 식당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든든한 동업자로서 함께 가게를 돌보셨죠. 저희 식당은 불황이라는 단어를 모를 정도로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물론 아주 거대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저와 제 동생은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는 생김새도 성격도 정반대였지만 저희 자매는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마도 동생의 무던하고 차분한 성격 덕분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여동생과 저는 기질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덕분에 학업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죠. 늘 모범생으로 전교회장을 도맡아 하더니 결국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반면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자리에 30분 이상 앉아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죠. 틈만 나면 친구들을 만나 밖으로 나돌 생각만 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길이라도 찾아봐야지. 미술은 어떻고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 무용이라도 배워볼래? 싫어. 그림도 앉아서 그려야 하잖아. 무용은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끈기 없고 노력하지 않는 제 모습에 속이 타셨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동생과 비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름을 인정해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주눅들지 않고 해맑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하자 보다 못한 어머니는 가게에 나와 카운터라도 보라며 등을 떠미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식당 일은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손님들을 상대하고 계산하는 일이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역시 내 딸이야. 장사 수완이 있네. 결국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집 근처 전문대학에 입학해 졸업장은 땄지만 대학 시절에도 그리고 졸업 후에도 제 삶의 터전은 부모님의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지못해 인정하셨죠. 제가 웬만한 직원 2명 목숨 걷더니 해낸다고요. 그러면서도 늘 걱정하셨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정주부로 살아.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식당 일을 도우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는 어디서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친구의 친구 아들인데 명문대를 나와 아주 번듯한 회사에 다닌다는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애나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그는 훤칠한 키에 흠잡을 데 없는 매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지성이 느껴졌고 온몸에서는 교양이 넘쳐 흘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제게 없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일종의 학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던가요. 그는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역시 저의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에 곧바로 양가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똑똑한 아들 하나가 전 재산인 소위 말하는 가진 것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께서 억척스럽게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키워내셨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어찌 보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결합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집안의 딸과 가진 것은 명석한 두뇌뿐인 집안의 아들. 시어머니 되실 분은 처음에는 제 학벌이 아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떡하니 마련해 주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살갑게 아껴주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자기 아들이 세상 최고인 분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집안 덕에 아들이 편히 사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아는 분이셨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에 큰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탄탄한 직장을 다니는 남편,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 그리고 그럭저럭 감당할 만한 시어머니. 저의 결혼 생활은 한동안 평범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오랜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여러 장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동안 병간호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탓인지 한번 병세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 당신이 하루 종일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병원비도 감당이 안 돼 조금은 야속하게 들렸지만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기나긴 병수발에 지쳐 있었기에 남편의 제안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속내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제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늘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이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저희 자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에 정신이 팔려 친정아버지의 건강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으신 지 2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남편은 제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남편은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가장이 대기업에서 밀려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죠.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시어머니의 요양병원비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상황에서 남편의 퇴직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사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다닐 때 거래하던 물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책상에 앉아 일해온 사람이 현장 경험도 없이 무작정 제조업에 뛰어들겠다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대기업 부장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 나보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결국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은 공장 계약금과 기계값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의 예상과 달리
전 직장은 그에게 단 하나의 일감도 주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는 상사에게 의례적으로 건넨 빈말을 굳게 믿었던 남편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공장은 멈춰섰고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는 다 같이 죽겠다 싶었던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한 명과 함께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근처 공장들을 무작정 돌아다니며 남는 일감이라도 좀 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외면했지만 끈질기게 사정한 끝에 마침내 작은 하청일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깨워 등짝을 때려가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는 주변 공장의 하청일을 닥치는 대로 하며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돈이 급할 때면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자 비틀거리던 회사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품질 검사만큼은 꼼꼼하게 했고 저는 알뜰하게 회사 살림을 꾸렸습니다. 무엇보다 초창기부터 함께 고생해온 윤 과장과 이 대리라는 똘똘한 직원 둘이 회사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쩍이는 고급 세단을 몰고 나타나는가 하면 사장이라면 골프도 치고 좋은 옷도 입어야 한다며 법인카드를 제 돈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야.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산더미라고. 이게 다 사업이고 영업이야. 당신은 좀 빠져. 남편은 저의 잔소리를 귀찮아했고 급기야는 제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문적인 격리를 새로 뽑았으니 이제 집에서 편히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아내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눈엣가시 같은 저를 회사에서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속셈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 일군 회사였지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건네는 두둑한 퇴직금을 받고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저를 편히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친정어머니가 가게에서 일하시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절망 속에서 매일같이 병원을 지켰습니다. 여동생의 남편과 제 아이들까지 번갈아가며 할머니 곁을 지켰지만 정작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도 짧은데 내가 갈 틈이 있겠어. 핑계는 늘 똑같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병원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갔던 것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위독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의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엄마가 위독하시대.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나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어. 또아, 괜찮아지시겠지. 나 지금 너무 바빠. 저는 울며불며 사정했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다 못한 제 딸이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고는 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제가 다시 전화를 걸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아지셨다며? 내가 꼭 가야 해. 나 바쁘다고 몇 번을 말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나 바쁘니까 장모 죽으면 그때 갈게. 그때 연락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분노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보다 내 놈 목숨이 먼저 끊길지도 모르지.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공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쳤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왜 사라졌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 유산 너한테 한 푼이라도 갈까 봐 버틴 거야. 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친정에서 빌렸던 돈의 차용증과 남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 그리고 그가 숨겨둔 비자금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던 저였지만 5년간 회사 살림을 도맡으며 세상 물정을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가 가진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윤 과장과 이 대리를 비롯한 직원들이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주며 이제 우리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동업자임을 선언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저희 회사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윤 과장과 이 대리는 마치 자기 회사처럼 밤낮으로 일하며 새로운 거래처를 뚫었고 저는 뒤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가 남기신 그 식당은 이제 여동생의 남편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대기업을 다니던 그가 실은 요리가 꿈이었다며 장모님의 가게를 잇고 싶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든든한 아들 노릇을 하며 아버지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태를 전전한다는 소식을 아이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착한 딸아이가 아빠가 불쌍하다며 단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을 때 저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딱지야 단칸방 하나 얻을 돈만 전 남편에게 보내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자식들에게 손 벌리면 그때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줄 알아. 요즘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벅찹니다.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낸 회사에서 제 능력으로 돈을 벌어 사는 삶이 이렇게나 행복한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과 성취감이 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손에 쥔 것의 소중함은 잊은 채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가 결국 자신이 쥐고 있던 소중한 것마저 놓치고 맙니다. 과거의 저도 그리고 전 남편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두 손에 쥐어진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 안에는 다른 이들이 가지지 못한 당신만의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 행복을 굳게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늘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곤 합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엔 풍파 속에서 자신만의 항해법을 찾아낸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비슷한 어둠 속에 있다면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저는 이 제 50대에 접어들어 인생의 묵은 짐을 털어내고 비로소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의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게나마 제 사업체를 이끄는 대표가 되었죠. 옛 어른들 말씀에 사람 앞날은 한치 앞도 모른다고 하셨던가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결혼 후에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우산 아래에서 세상의 비바람을 모르고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하지만 신이라는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안락함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이 지키고 스스로의 두 발로 꿋꿋이 걸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나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무겁고도 소중한 진실을 깨닫고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이름난 큰 식당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든든한 동업자로서 함께 가게를 돌보셨죠. 저희 식당은 불황이라는 단어를 모를 정도로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물론 아주 거대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저와 제 동생은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는 생김새도 성격도 정반대였지만 저희 자매는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마도 동생의 무던하고 차분한 성격 덕분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여동생과 저는 기질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덕분에 학업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죠. 늘 모범생으로 전교회장을 도맡아 하더니 결국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반면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자리에 30분 이상 앉아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죠. 틈만 나면 친구들을 만나 밖으로 나돌 생각만 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길이라도 찾아봐야지. 미술은 어떻고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 무용이라도 배워볼래? 싫어. 그림도 앉아서 그려야 하잖아. 무용은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끈기 없고 노력하지 않는 제 모습에 속이 타셨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동생과 비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름을 인정해 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주눅들지 않고 해맑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하자 보다 못한 어머니는 가게에 나와 카운터라도 보라며 등을 떠미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식당 일은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손님들을 상대하고 계산하는 일이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역시 내 딸이야. 장사 수완이 있네. 결국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집 근처 전문대학에 입학해 졸업장은 땄지만 대학 시절에도 그리고 졸업 후에도 제 삶의 터전은 부모님의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지못해 인정하셨죠. 제가 웬만한 직원 2명 목숨 걷더니 해낸다고요. 그러면서도 늘 걱정하셨습니다.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정주부로 살아.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식당 일을 도우며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는 어디서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친구의 친구 아들인데 명문대를 나와 아주 번듯한 회사에 다닌다는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애나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그는 훤칠한 키에 흠잡을 데 없는 매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지성이 느껴졌고 온몸에서는 교양이 넘쳐 흘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제게 없는 것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일종의 학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던가요. 그는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역시 저의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에 곧바로 양가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똑똑한 아들 하나가 전 재산인 소위 말하는 가진 것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께서 억척스럽게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키워내셨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어찌 보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결합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돈밖에 없는 집안의 딸과 가진 것은 명석한 두뇌뿐인 집안의 아들. 시어머니 되실 분은 처음에는 제 학벌이 아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며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떡하니 마련해 주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살갑게 아껴주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자기 아들이 세상 최고인 분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집안 덕에 아들이 편히 사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아는 분이셨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에 큰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탄탄한 직장을 다니는 남편,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 그리고 그럭저럭 감당할 만한 시어머니. 저의 결혼 생활은 한동안 평범하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오랜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여러 장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는 동안 병간호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탓인지 한번 병세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 당신이 하루 종일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안 되고 병원비도 감당이 안 돼 조금은 야속하게 들렸지만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기나긴 병수발에 지쳐 있었기에
남편의 제안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속내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제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늘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이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저희 자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에 정신이 팔려 친정아버지의 건강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으신 지 2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남편은 제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남편은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가장이 대기업에서 밀려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죠.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시어머니의 요양병원비도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상황에서 남편의 퇴직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사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다닐 때 거래하던 물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책상에 앉아 일해온 사람이 현장 경험도 없이 무작정 제조업에 뛰어들겠다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려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대기업 부장까지 한 사람이야. 그런 나보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결국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은 공장 계약금과 기계값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편의 예상과 달리 전 직장은 그에게 단 하나의 일감도 주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는 상사에게 의례적으로 건넨 빈말을 굳게 믿었던 남편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공장은 멈춰섰고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해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는 다 같이 죽겠다 싶었던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한 명과 함께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근처 공장들을 무작정 돌아다니며 남는 일감이라도 좀 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외면했지만 끈질기게 사정한 끝에 마침내 작은 하청일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을 깨워 등짝을 때려가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는 주변 공장의 하청일을 닥치는 대로 하며 간신히 버텨나갔습니다. 돈이 급할 때면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자 비틀거리던 회사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품질 검사만큼은 꼼꼼하게 했고 저는 알뜰하게 회사 살림을 꾸렸습니다. 무엇보다 초창기부터 함께 고생해온 윤 과장과 이 대리라는 똘똘한 직원 둘이 회사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쩍이는 고급 세단을 몰고 나타나는가 하면 사장이라면 골프도 치고 좋은 옷도 입어야 한다며 법인카드를 제 돈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야.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산더미라고. 이게 다 사업이고 영업이야. 당신은 좀 빠져. 남편은 저의 잔소리를 귀찮아했고 급기야는 제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전문적인 격리를 새로 뽑았으니 이제 집에서 편히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생하는 아내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눈엣가시 같은 저를 회사에서 치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속셈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 일군 회사였지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